근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들이 이거 들어봐요. 미쳐요. 그래 맞아. 대통령 수사받지 못하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수사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수사 안 받았잖아. 근데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윤석열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이 있는 날이었고요. 1심 재판에서는 백대현 부장이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거든요. 재판의 내용도 중요하고 특검의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재판부가 맡았냐라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재판을 맡은 부서는 형사 1부입니다. 내란 재판부예요. 4월 29일 날 선고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형사 1부 윤성식 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대등재판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윤성식 부장이 가장 가운데 앉습니다. 가장 주된 판사라고 보면 돼요. 다 같은 부장판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출신이에요. 원래는 이 사법부 자체가 경북 출신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서울파와 경북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파에서 좀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판사다라는 거고, 어느 이념이다 보다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재판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윤성식 판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윤석열과의 정치권의 단절이 지금 엿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윤석열의 범죄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1심에서 윤석열을 잡으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체포를 방해했었잖아요. 그거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을 불렀는데 선별적으로 불렀어. 이것 또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비화폰 삭제, 증거인멸, 공용 서류 손상, 그러니까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게 무죄가 나왔었냐? 해외 홍보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헌법 내에서 실행됐다라는 것을 외신에 알려 라고 지시를 한 것은 무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유일하게 뒤집힐 만한 내용은 해외 홍보 비서관이 유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무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이 5개를 다 묶어가지고 백대현 부장이 5년을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의 혐의에 대해 가지고 과연 5년만 통고를 할 것이냐, 특검이 10년 줬으니까 이 10년 근처인 8년이나 아니면 그대로 10년을 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검과 변호인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윤석열이 국무회의에 사람들을 안 불렀잖아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위원이 1차로 회의를 했을 때 7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6명만 선별해가지고 불렀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아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용현이 손가락을 4개를 펼치면서 4명이 더 필요해, 그래야 11명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족수 채워지자마자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계엄 선포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함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계엄을 했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야, 그거 아니다.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권한일 뿐이지 권리가 아니다. 어차피 국무회의를 거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9명을 다 같이 불렀어. 이 계엄 막을 수 있었겠어? 이 사람들이 왔으면 계엄을 막았다라는 그런 근거를 대야지 이거를 처벌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치지 않았느냐. 논의는 이미 많이 됐다. 계엄은 상당히 오래 회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혐의 쟁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희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특검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려고 했어. 탄핵 심판이 열렸어. 형사법상 수사를 받게 돼 있어. 이때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시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근데 강희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무회의 문건이 필요한데? 라고 넌지시 말했다는 거예요. 강희구는 그거를 듣고 대통령 부속실장인데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한덕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라고 해서 한덕수가 강희구한테 이 문건을 전달해줘. 그래서 이 사람이 문건을 가지고 잘 작성을 해서 한덕수에게 사인을 받고 김용현에게 사인을 받고 윤석열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그거를 본인 사무실에 처박아놔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특검은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윤석열이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증거로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변호인은 이걸 뭐라고 주장하느냐? 야, 그거 아니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거는 단지 참고용 수집 자료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미 1심에서는 윤석열과 강희구가 잘못했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12월 4일 날 외국인들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했으니 외국의 질타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엄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외국에 알려야겠죠. 근데 1심에서는 이거를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검은 이거를 왜 유죄라고 주장을 하냐. 당시에 하태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윤석열이가 가이드라인 줬잖아. 야, 국회의원 진입 막지 않았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했어. 나는 외신에다 이거 뿌려 이 자식아. 라고 해가지고 이 하태경 비서관이 외교부 대변인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릴 때 허위를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공직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돼. 그래서 특검은 이것도 유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비서관은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면 하는 거지. 이거는 직권남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대통령의 마음, 청와대의 마음만 비서관은 전달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겠어요? 실제로 비상계엄 때 윤석열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었죠. 또한 이 계엄 선포문을 보면 합법적인 틀에서 안 했다라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서관은요, 내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윤석열이가 체포를 방해했느냐 방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적인 것이냐 위법적이지 않은 것이냐, 현재 이 내용으로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특검에서 어떻게 주장하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지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지. 내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거든요. 이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당시에 윤석열이 직권남용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수처가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 발견이 됐다. 이 내란 같은 경우와 이 직권남용을 내가 보니까 유사 관계가 있어.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김신이 당시에 산당봉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배치를 했었고 공수처가 진입할 때 경찰관을 밀었다 물리적으로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장의 진입 거부 자체가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건데 경호처장이 이거를 불법적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첫 번째 문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윤석열을 잡으러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영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집원이다. 예를 들면 여기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 그럼 영장에 강지호 집이라고 써져 있어야 돼. 근데 윤석열을 잡으러 가는 영장에는 윤석열의 공간만 지번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 공간이 다 연결돼 있어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문의 지번과 윤석열의 지번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공간이 크게 있는데 윤석열 공간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여기가 윤석열의 지번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일문에 대한 지번 영장을 받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뚫고 지나가냐라는 거예요. 그게 위법적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당시에 뭐 기관총을 배치하고 사벽을 세우고 했었던 것이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윤석열을 잡으러 올까봐 기관총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공수처를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검은 윤석열이 3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의 비화폰이 삭제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삭제하면 안 되냐면 당시에 계엄과 관련된 목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재판에서 쓰일 거고 수사 때 쓰일 거니까. 근데 윤석열이 그거를 삭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비화폰을 직접적으로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특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당시에 여론에서 홍장원이 대통령 아이디를 노출한 사건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는 안보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경호처장을 불러가지고 보안폰이 이렇게 일이 터지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그래서 김성훈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들이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이란 이야기가 여기서도 안 나왔어. 근데 이 김대경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내릴 때 지금 비화폰 중에 누구 것을 나가야 되나? 라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다가 3사령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퇴직한 사람이 1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특정 지어서 3사령관을 얘기했던 것은 밑에 하급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삭제하라고 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짐작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서 비화폰에 있는 내용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처음에 지시한 것은 비화폰과 관련된 안보 이슈가 있으니 이걸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 못 알아듣고 지 마음대로 내용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공방이 이렇게 오가면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게 되는데요. 윤석열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고 본인의 죄를 자기 부하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1심에서 윤석열이 내란 한 번 하지 내란 두 번 하냐고, 초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특검이 윤석열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주장하고 있는 중에도 윤석열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 윤석열의 최후 진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분경을 투입해가지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당시에 민주당의 행위 때문에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많이 투입하면 안 좋잖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내가 비밀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국무위원도 일부러 조금 불렀고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처음에 국무회의 할 때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서명도 안 받았었던 게 계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비아폰 경호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체포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었어. 당시에 민주노총이 쳐들어올까봐 그랬다니까요. 공수처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래요. 이거를 어떤 걸 예시를 드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끈은 수사했잖아요. 뇌물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왜 청와대는 안 쳐들어갔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니까 청와대까지 쳐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수사 안 받았잖아요. 나도 수사 그러면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뇌물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가 직접 관여를 했고 이거는 내란 사건이에요. 대통령은요 재판 원래 안 받습니다. 유일하게 받는 재판은 내란밖에 없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와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금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들이 이거 들어봐요. 미쳐요. 그래 맞아. 대통령 수사받지 못하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수사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수사 안 받았잖아. 근데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구형받으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득 왔어요. 특검에서 얘기할 때마다 한숨 쉬어요. 윤석열 구형받을 때 울먹거리더라고. 하여튼간 이러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뭉치기 위해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 26년도 4월 29일 날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내란 전단 재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선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법하다는 게 윤성식 판사는 지금 대법 후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